키모토 사라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을 때 스크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분류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서랍 속에 가득한 문구류를 정리하는 데 한창이었다. 지난번 사라를 만나고 닷새가 지난 목요일이었다. 지금 이야기 좀 해도 돼? 괜찮아. 드물게도 오늘은 한가한 날이야. 다행이네. 지금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난 7시에 회식이 있어서 그 전이라면 시간 낼 수 있거든. 긴자까지 나와주면 고맙고. 스크류는 시계를 보았다. 5시 30분이면 긴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정해줄래? 그녀는 사가 교차로에서 가까운 커피숍 이름을 댔다. 그 커피숍은 스크류도 알았다. 5시 전에 업무를 다 정리하고 회사를 나와 신주쿠역에서 마루노우치 선을 타고 긴자까지 갔다. 마침 그는 지난번에 사라에게서 선물 받은 블루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커피숍에는 사라가 먼저 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를 기다렸다. 스크류가 맨 넥타이를 보고 그녀는 방긋 웃었다. 웃으니까 입가에 작고 예쁜 2개의 주름이 잡혔다. 다가온 웨스트리에게 그도 커피를 시켰다. 커피숍은 퇴근한 다음 약속을 잡은 사람들로 붐볐다. 멀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가끔은 긴자에 나오는 것도 좋지 뭐. 나오는 김에 천천히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라는 입술을 오므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비즈니스 디너 약속이 있어서 프랑스에서 온 귀한 손님을 일식 요정으로 초대해야 해서 접대해야 하거든. 긴장해야 할 자리라 맛을 즐길 여유도 없어. 나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그녀는 평소보다 더 패션에 신경 쓴 듯이 보였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커피 브라운 정장 옷깃에 꽂은 브로치의 중심에서 작은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눈부시게 빛을 냈다. 짧은 스커트, 그 아래에는 옷과 같은 색상의 섬세한 문양이 든 스타킹이 보였다. 사라는 무릎에 올려놓은 어두운 톤의 젓갈색 에나멜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서 흰색 큰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프린터로 뽑은 종이 몇 장이 접힌 채 들어있었다. 탁 소리를 내며 핸드백이 닫혔다. 주위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볼 것만 같은 참으로 상쾌한 소리였다. 내 친구의 근황과 사는 곳을 조사했어. 요전에 약속한 대로. 스크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원래 나 일처리가 빨라. 요령만 알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사람에게는 각자 주특기가 있잖아. 나 역 같은 거 절대 못 만들어. 제도도 못하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설령 200년을 산다 해도 절대로 못해. 4명이 사는 곳을 알았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크류는 그 말을 따라했다.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투였다. 그건 또 무슨 뜻이야?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받침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약간 틈을 두려는 듯 손톱의 매니큐어를 살폈다. 손톱은 핸드백과 같은 톤의 젓갈색으로 아름답게 발려 있었다. 이 배색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데 한 달치 월급을 걸어도 좋다고 스크류는 생각했다. 순서에 따라 말할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 스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말하기 편한 대로 하면 돼. 사라는 조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가능한 모든 검색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 4사람의 발자취를 더듬었다. 아우와 아카의 현재 상황은 그것만으로 거의 파악되었다. 2사람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드러내놓았다. 따져보면 참 기묘한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한 세계를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대량의 정보에 휩싸여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몰라.
철학적 성찰이 오늘의 근사한 옷차림과 정말 잘 어울려 하고 스크루가 말했다. 고마워. 사라는 미소 지었다. 크루에 관한 검색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 아카와 아오의 경우와는 달리 그녀는 자기 정보를 세상을 향해 열어둘 직업상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이치 현립예술대학 공예과 관련 사이트에서 그녀의 흔적을 겨우 더듬어 볼 수 있었어. 아이치 현립예술대학 공예과? 그녀는 나고야에 있는 여자 사립대학 영문과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 관해서 스크루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음운보호를 떠올렸을 따름이었다. 그렇다 쳐도 관련된 정보량이 너무 적었어. 그래서 구로시 고향집에 전화를 걸어봤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창회지를 편집하는데 현 주소를 알고 싶다고. 어머님이 친절한 분이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아낼 수 있었어. 말솜씨가 좋았던 거겠지. 어쩌면 조금은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고 사라는 겸손한 어투로 말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사라의 커피잔에 커피를 더 따르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웨이트리스가 가 버리자 그녀는 입을 열었다. 시로시에 관해서는 정보 수집이 어렵기도 했고 또 쉽기도 했어. 그 사람 개인정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대신에 과거 신문기사가 필요한 정보를 주었거든. 신문기사?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정말 기묘한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순서에 따라 말하게 해줘. 아, 미안해. 내가 먼저 알고 싶은 것은 4명의 주소를 알고 나서 그 사람들과 대면할 결심이 섰느냐야. 앞으로 당신이 알게 될 사실 가운데 그리 반갑지 않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할 만한 사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과연 어떤 걸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지만 난 그 4사람을 만날 거야. 이미 마음을 굳혔어. 사라는 잠시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구르노에리는 지금 핀란드에 살아. 일본에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핀란드? 핀란드인 남편과 어린 2딸과 헬싱키에 살아. 그러니까 만일 구로씨를 만나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야 할 것 같아. 스크루는 머릿속에서 유럽의 대략적인 지도를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아름다운 여행을 해보지 않았어. 유급 휴가도 잔뜩 쌓였어. 북유럽 철도 사정을 견학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사라는 미소를 머금었다. 헬싱키의 아파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어. 왜 그 사람이 핀란드 남자와 결혼해서 헬싱키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 언저리 사정은 스스로 조사하든 아니면 본인에게 물어보도록 해. 고마워.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충분해. 만일 핀란드까지 갈 생각이라면 여행 수속은 내가 도와줄게. 사라는 프로니까 덤으로 유능하고 솜씨도 좋지. 물론 하고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다음 출력물을 펼쳤다. 오우미씨. 오우미 요시오는 현재 나고야 시내에서 럭서스 딜러로 일해. 세일즈맨이야. 아주 유능한지 요 근래 연속으로 판매대수 최고상을 받았고 아주 젊긴 하지만 세일즈 부분 책임자야. 렉서스? 스크루는 그 이름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양복 차림의 아우가 밝은 쇼룸에서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 감촉이니 도장의 두께에 대해 웃음 띤 표정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이미지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럭비 유니폼을 입은 땀에 젖은 채 주전자 채로 보리차를 들이켜고 식판 2개쯤은 가볍게 비워버리는 아우의 모습이 떠오를 따름이었다. 의외였어? 좀 신기한 기분이 들어. 그렇지만 듣고 보니 아우의 성격은 세일즈에 잘 맞을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성격에다가 말솜씨가 좋은 편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느낄 그런 타입이니까. 잔머리는 잘못 굴려도 길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리고 렉서스는 신뢰할 만한 최고의 차라고 하지. 그 친구가 그렇게 유능한 세일즈맨이라면 날 만나자마자 차 사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사라는 웃었다. 어쩌면. 스크루는 아버지가 대형 메르세데스 벤츠맨을 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정확히 3년마다 동급의 새 차로 바꾸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3년마다 딜러가 찾아와 최신형 모델로 바꾸어 주었다. 차는 상처 하나 없이 늘 품위 있게 번쩍였다. 아버지는 손수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다. 늘 운전사가 있었다. 차창에 짙은 회색으로 썬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휠은 방금 주주한 은하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문은 금고처럼 뭉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차 안은 그야말로 밀실이었다. 뒷좌석에 앉으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스크루는 어린 시절부터 그 차에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며 오가는 역과 전차였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쭉 토요타 딜러로 일했는데 거기서도 판매 성적이 우수했고 2005년 일본 국내에 럭서스 브랜드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서로 발탁되어 옮겼어. 잘가 카롤라. 반가워 렉서스. 사라는 다시 한번 왼손에 매니큐어에 눈길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우씨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렉서스 쇼룸에 가면 그 사람은 거기 있어. 그렇군. 스크루는 말했다. 사라는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한편 아키씨 아카마스케이는 꽤 파란만장한 길을 걸었어.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근사하게 대형은행에 입사해 이른바 메가뱅크.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그곳을 3년 만에 퇴직하고 중견 금융회사에 들어가. 나고야 지역 자본이 설립한 회사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거칠기로 소문난 대부업체야. 생각밖의 변신인 셈인데 거기 2년 반 만에 그만두고 이번에는 어딘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자기 개발 세미나와 기업 연수센터를 합친 것 같은 사업을 추진했어. 그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세미나라고 불러. 그 사업이 지금은 놀랄 만큼 성장해 나고야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은 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꽤 많은 사원을 거느려. 업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사할 수는 있어. 회사 이름은 배윤. 어딘지 모르게 뉴에이지 냄새가 나지?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세미나? 이름은 새롭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개발 세미나와 결반 다르지 않아. 요컨대 기업 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즉석 세뇌 코스, 경전 대신에 매뉴얼북을 활용하고 깨달음이나 낙원 대신에 출세와 고임금을 약속하는 거야. 실용주의 시대의 신흥 종교라고 할까? 그러나 종교처럼 초월적인 요소는 없고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일원화되고 수치화되어 있어. 아주 깔끔하고 알기 쉬워. 거기서 긍정적으로 고무된 사람은 적지 않아. 그러나 일관적으로 달콤하고 편리한 사고 시스템 최면적 주입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이론도 숫자도 목적에 맞는 것만을 교모하게 짜깁기 한 거야. 그렇지만 회사의 평판은 꽤 좋아서 꽤 많은 지역 기업체가 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 회사 웹사이트를 보면 신입사원을 위한 신병 훈련소 같은 집단 연수부터 피서지 고급 호텔을 하는 중견사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여름학교, 고위직을 위한 품위 있는 런치타임 교육까지 폼놓고 참신하면서 사람 눈을 끌만한 프로그램을 전부 갖췄어. 적어도 패키지는 정말 예술이야. 특히 젊은 사원에게는 사회상식에 맞는 예법과 올바른 언어 사용법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 나 개인적으로 이런 건 볼 것 없이 사양이지만 기업에게는 고마운 존재인지도 몰라.
사업체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와. 대충은 알겠어. 그래도 혼자서 그런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꽤 자금이 필요할 텐데 아카는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왔을까? 아버지는 대학 교수인데 아주 야무진 분으로 알아. 내가 아는 한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없고 더욱이 그런 모험적인 사업에 선뜻 투자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 부분이 수수께끼라면 수수께끼지. 그건 그렇다 치고 아카라는 사람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구루 같은 타입이었어?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차라리 온건하면서 객관적인 학구파 스타일이라 해도 될 거야. 두뇌 회절이 빠르고 이해력이 깊고 필요하다 싶으면 달변가가 되기도 해. 하지만 평소에는 가능한 한 그런 점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 좀 나쁘게 말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책략을 꾸미는 타입이라고 할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고무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데 사람은 변하는 모양이야. 사라가 말했다. 물론 사람은 변하는 존재인지도 몰라.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고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를지도 몰라. 사라는 잠시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튼 둘 다 나고야 시내에 직장을 두었어. 두 사람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한 발짝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은 셈이야. 학교도 나고야, 직장도 나고야. 무슨 코넌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 같아. 근데 나고야라는 데가 그렇게 살기 좋아? 스크루는 그 물음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따름이다. 조금만 사정이 달랐더라면 그 또한 나고야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인생을 살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라는 거기서 일단 이야기를 멈추었다. 프린트한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테이블 끝에 내려놓더니 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그런 다음 잠옷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시로씨. 시란의 유즈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애석하게도 현주소가 없어. 현주소가 없다? 스크루는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그것 또한 참으로 묘한 표현이다. 현주소를 모른다고 하면 그런 대로 말이 된다. 그러나 현주소가 없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자연스럽다. 그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했다. 혹시 그녀가 행방불명이란 말일까? 설마 노숙자가 됐을 리는 없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시로씨는 이 세상에 없어. 사라는 말했다. 이 세상에 없다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스크루의 뇌리에 시로가 스페이스 셔터를 타고 우주공간을 떠도는 광경이 떠올랐다. 사라는 말했다. 시로씨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현주소가 없어. 나고야시 교회에 묘가 있을 뿐이야.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나로서도 정말 괴로워. 스크루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머니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듯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사라의 목소리만이 겨우 귀에 닿았다. 그러나 그것도 수영장 바닥에서 듣는 소리처럼 의미 모를 아득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짜내 수영장 바닥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 머리를 바깥으로 드러냈다. 그제서야 소리가 귀에 닿는 듯했다.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거기서 사라가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연으로 그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일부러 안 적었어. 스스로 알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설령 시간이 걸린다 해도. 스크루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6년 전이라면 그녀는 30살이었다. 아직 30살이었다. 스크루는 30살이 된 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다. 그렇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떠올린 것은 16이나 17대의 모습뿐이었다. 그것이 그를 슬프게 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난 그녀와 함께 나이를 먹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거야. 사라가 테이블 너머로 손길을 뻗어 그의 손에 포겠다. 작고 따스한 손이었다. 스크루는 그 친밀한 접촉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그것이 먼 장소에서 우연히 동시적으로 일어난 완전히 다른 계통의 일부인 듯이 느껴졌다. 미안해,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언젠가는 반드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 잘 알아. 스크루는 물론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다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었다. 이제 슬슬 일어날게. 그녀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봉투를 그의 손에 건넸다. 내 친구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 프린트해뒀어. 다만 최소한의 정보밖에 없어. 우선 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만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정말 고마워. 적절한 말을 찾아 입을 떼는 데까지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운 시간에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거야. 가까운 시간에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거야. 연락 기다릴게. 만약 내가 도움이 될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스크루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와 길가에서 헤어졌다. 옅은 커피 브라운색 여름 정장을 입은 사라가 손을 흔들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스크루는 길가에 선 채 바라보았다. 가능하다면 이대로 잠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녀의 생활이 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녀 생활 대부분은 그가 모르는 곳에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이루어진다. 사라에게서 받은 봉투는 재킷 안주머니에 있다. 그 안에는 4명의 인생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산뜻하게 접혀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 줌 하얀 재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시점, 그녀의 감각, 그녀의 희망, 꿈, 그 모든 것도 사라져버렸다. 흔적도 없이 남은 것이라고는 그녀에 관한 기억뿐이다. 길게 쭉 뻗은 머리카락, 건반 위에 놓인 모양이 예쁜 손,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우아하고 흰 종아리, 그녀가 연주하는 프란츠 리스트의 루이말디 페이, 그녀의 젖은 음모와 딱딱해진 젖꼭지. 아니야, 그건 기억조차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말기로 하자. 이제 어디로 가면 좋지? 스크루는 가로등에 기대어 생각했다. 손목시계의 바늘인 7시를 가리키려 했다. 하늘에는 아직 어슴푸레한 빛이 남았지만 길가에 늘어선 쇼윈도는 사람을 유혹하며 점점 밝기를 더해갔다. 시각은 아직 이르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없다. 아직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있고 싶지 않다. 가려고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거의 모든 곳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스크루 내리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럴 때 술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보통 남자라면 아마도 어느 술집에라도 들어가 취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체질은 일정 이상의 알코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감각의 둔화가 아니고 기분 좋은 망각도 아니며 다음날 아침의 두통뿐이었다. 자, 어디로 가면 좋지? 결국 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다. 그는 큰 길을 따라 도쿄역까지 걸어갔다. 야이스 출입구에서 표를 끊어 구내로 들어가 야마노테 선의 플랫폼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거의 1분 간격으로 다가와서는
수많은 사람을 토해내고 수많은 사람을 황급히 삼키고 사라져가는 녹색 차량의 동체를 바라보며 1시간 정도를 보냈다. 그는 그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그 광경을 망연히 눈길로 쫓았다. 관망은 그의 마음속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반복은 늘 그랬듯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적어도 시간에 대한 의식은 마비시켜 주었다. 사람들은 어디서랄 것도 없이 줄줄이 밀려와 스스로 질서 있게 늘어서서 차례차례 열차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실려갔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스크루는 감동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녹색 철도 차량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량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옮겨진다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각각 가야 할 장소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 러시아워의 파도가 이윽고 물러날 즈음 다자키 스크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온 열차 한 대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픔은 아직도 가슴에 맺힌 채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